안녕하세요. 두 아이 키우며 바람잘 날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느라 바쁘게 살고 있는 40대 주부입니다. 두 녀석 모두 워낙 활발해서 아침에 눈 떠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정신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지만 그 와중에 틈틈이 듣는 여러분들 사연 덕에 다시금 기운을 충전하곤 해요. 결혼해서 사시는 분들 대부분이 공감하시겠지만 결혼해 살다 보면 속 답답할 만한 일들을 누구나 겪으시겠지만 그걸 또 아무데나 털어놓기도 참 애매하잖아요. 그럴 때 이 채널을 듣다 보면 나만 이렇게 사는 건 아니구나 싶어 마음의 위안이 되기도 합니다. 저 역시 기혼자의 한 사람이다 보니 결혼해서 이것저것 겪게 된 일이 꽤 되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손이 동서 때문에 겪지 않아도 될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그야말로 생불이 된 것 같은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가족 사이인데 아무리 서운한 게 있었다고 한들 어떻게 자기 형이랑 형수한테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어요? 가족? 형수가 우리 식구들을 단 한 번이라도 가족으로 생각했다면 어떻게 우리한테 그따위로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애초에 같은 사람 취급도 안 해줘 놓고 이제 와서 가족 운운한다고 뭐 달라질 것 같아요? 듣기 싫으니까 썩 나가요! 저희 남편이야말로 생불이라는 단어가 딱 어울리는 성품의 사람입니다. 그런 온화한 사람을 저렇게까지 분노하게 만들 수 있다니. 제 손이 동서가 어떤 사람인지 대충 짐작이 가시지요? 원래 순한 사람이 한번 화를 내면 걷잡을 수가 없다고 하죠. 참다 못해 동서에게 처절한 응징을 한 제 남편과 저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남편이랑 저는 사람 자체가 많이 비슷한 편이에요. 그래서 처음 봤을 때부터 쉽게 가까워졌고 연애하면서도 딱히 크게 싸울 일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온화한 사람이랑 살다 보면 살면서 크게 마음고생할 일 없겠다 싶을 정도로 평화로운 날들이었어요. 남편에게 듣기로는 그런 성격은 부모님께 고스란히 물려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자식 입장이니 어느 정도 감안하고 들어야 할 말이라고 생각하긴 했습니다만 시부모님 되실 분의 성정도 저러시다면 며느리 될 저로서야 그만한 복도 없었죠. 순조롭게 연애하고 결혼 이야기가 나왔을 때에도 처음 뵙는 분들이니 긴장을 하기는 했지만 시댁 식구들과 잘 지내지 못할까봐 걱정이 되었던 건 아니었어요. 남편에게 연애하면서 들어온 게 있어서인지 이미 제 마음속으로는 어느 정도 내적 친밀감이 쌓여있기도 했습니다. 거기다 남편 같은 사람만 한 무더기라는 남편 가족들이 불어 저를 괴롭게 만들 것 같지도 않았고요. 처음 뵙게 된 시부모님은 남편의 설명 그대로였습니다. 인상 자체가 웃는 상인 것이 저런 분들도 화를 내시기는 하실까 싶을 정도로 시아버지, 시어머니 모두 인자한 인상이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사람이 원래 자기 말씨를 숨기는 건 쉽지 않잖아요. 쓰시는 말씀이나 어투, 시부모님이 서로의 배우자에게 하는 자연스러운 행동 등이 두 분의 성품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죠. 순한 분들 밑에서 순하게 태어나서 가정 불화라곤 겪어본 적 없이 따스한 가정에서 자란 티가 나는 남편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이상적인 가정의 표본이었죠. 우리가 크게 가진 것은 없어서 자식들에게 대단하게 해준 것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 집에 들어오게 된다면 이거 하나만큼은 약속할게요. 부모라고 해서 자식 마음대로 휘두를 생각이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며느리면 사돈댁에서 귀하게 키워주신 자식인데 더더욱 우리 마음대로 대해선 안 되겠죠. 물론 가족이 되었으니 이런저런 일 겪으며 얼굴 볼 일이 잦아지긴 하겠지만 우리는 결혼한 아들 내외의 생활에 최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려 노력할 생각이에요. 먼저 결혼한 저의 형부부한테도 마찬가지였고요. 나도 이 사람 말에 동의해요. 아가씨 입장에서는 평생 남으로 살다가 갑자기 부모로 대하라고 하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 딸 같은 며느리라는 말은 그야말로 늙은이들 입장만 생각한 말이지. 정작 그렇게 말하고 진짜 딸 대우해주는 시어머니가 얼마나 되겠어요. 나는 그런 공허한 말보다 살면서 정말 서로 간에 신뢰를 쌓고 믿을 수 있어서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되고 싶어요. 말만으로도 그저 감사한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결혼해서 가족이 된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가 서로가 생각하는 관계에서의 거리 조절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며느리 입장에서는 그저 어렵기만 한 시댁 식구들이 지나치게 살갑게 구는 것도 솔직히 부담스러운 일이잖아요. 살갑게 굴지 않는다고 해도 한쪽이 한쪽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일도 부지기수니 그 거리 조절에 서로 배려를 한다는 것만으로도 많은 갈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터였습니다. 사실 그런 말들은 며느리 입장인 제 쪽에서 먼저 요구하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죠. 어른들께서 먼저 그런 말씀을 해주시니 저로서는 마음의 짐을 조금 덜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전에 시부모님이 해주신 말씀은 결혼 후에도 그대로 지켜졌어요. 물론 시부모님 진심을 의심한 적은 없었지만
그래도 사람이 막상 상황이 닥치다 보면 마음도 쉽게 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시부모님은 안부 전화도 아들인 남편을 통해 하셨고 정말로 제가 불편할 만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많이 써주셨습니다. 그건 지금까지도 마찬가지고요. 어른들 쪽에서 먼저 조심을 하시니 오히려 두 분께 마음이 더 쓰이더라고요. 저런 어른들 만나기도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지금도 시부모님 복은 있는 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작 결혼을 하고 나니 시댁 때문에 골치 아플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제 손 위의 동서, 그러니까 남편 형님의 부인 때문이었어요. 두 분은 저희가 결혼하시기 3년 전에 결혼을 하셔서 당시에 아직 돌도 지나지 않은 시조카도 이미 있었습니다. 평소 워낙 아기를 좋아하는 저였기에 결혼 전에 남편으로부터 삼촌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 반색을 한 적이 있어요. 세상에, 너무 부럽다. 얼마나 예쁠까? 나는 맞이라 동생 결혼하려면 아직 한참이라서 조카 보기 전에 내 자식 먼저 보게 될걸? 첫 조카가 그렇게 예쁘다고 하던데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프겠다. 그런데 조카의 탄생을 이야기하면서도 남편 얼굴이 그다지 밝지가 않더라고요. 평소에 남편이 아이들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고 있는 저로서는 조금 의아했습니다. 왜? 막상 조카 생기고 나니까 생각만큼 예쁘진 않아? 아니, 예쁘지. 조카야 당연히 예쁘지. 그냥 이제 아이까지 있으니 정말로 가족이 되었구나 싶어서. 가족이 되었다는 말치고는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남편은 이미 자기 형수를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남편 말대로 자기 형과 형수 사이에 아이까지 생겼으니 이제 핏줄로 때려야 뗄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사이가 되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던 것 같습니다. 저희 결혼이 결정되고 나서 제 손이 동서 되실 분에 대해서 남편에게 물은 적이 있어요. 이전까지는 결혼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으니 물어보는 게 신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결혼을 하기로 한 이상은 평생 보게 될 동서였으니까요. 사실 나이를 생각해 본다면 시부모님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보게 될 사이가 형님 내외이기도 했으니까요. 형님 성격에 대한 이야기야 그동안 알게 모르게 제법 나와서 대충 파악이 되었지만 이상하게 형수님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화제를 돌리던 남편이었습니다. 지금에야 남편이 형수를 거론하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지만 그때는 그걸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형수님 집안이 좀 부유한 편이셔. 우리 집이랑은 차이가 좀 많이 나지. 남편은 그렇게 간략하게만 설명하더라고요. 그조차도 제가 대놓고 물어보니까 마지못해 하는 소리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집안 좀 산다고 자기 기준에 못 미치는 시댁 식구들에게 잘 대해주지 않으시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집 형편도 시댁이랑 별반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대단하게 물려받을 재산이 있거나 한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저희 친정이나 시댁이나 자식들 번듯하게 장성하게 만드는데 부족함이 있는 집안도 아니었어요. 양친 모두 평생을 성실하게 일하셔서 자식들 바르게 잘 키우셨는데요. 그래도 살면서 돈이라는 게 무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 그래서 남편이 저렇게 불편해하는 건가 싶었죠. 그래서 처음으로 시댁 식구들 전부를 한자리에 만나는 식사 자리에 초대받고도 혹시 제가 동서 눈에 차지 않을까 조금 걱정이 되었습니다. 정작 처음 만나는 동서 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비록 다른 시댁 식구들에 비해서 하고 있는 차림새가 좀 차이가 나긴 했지만요. 명품 같은 걸 잘 모르는 제가 보기에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두른 모든 것들이 고급품으로 보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처음 보는 예비동서인 저를 평가하듯 내려보거나 깔보는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두르고 계신 것도 본인에게는 늘상 입는 당연한 것들이어서 그런지 딱히 뻐기는 눈치도 아니었고요. 그저 조용하고 얌전하게 식사 자리를 지키셨고 그날만큼은 다른 시댁 식구들도 손님으로 온 저를 신경 쓰는데 여념이 없으셨죠. 나 솔직히 당신 형수님 만나는 거 좀 긴장됐었다? 근데 막상 만나 뵈니까 내가 괜한 걱정을 한 것 같아. 나도 그냥 평범한 집안 사람이다 보니 돈 있다는 사람들에 대해서 편견이 있었나 봐. 편견도 아주 근거 없이 생기는 건 아니니까. 결혼하고 나서라도 형님 내외랑 어울릴 일이 그다지 있진 않을 테니까 당신이 미리부터 너무 부담 가질 필요는 없어. 저는 동서와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의 한 말이었는데 남편 말하는 뉘앙스가 가급적이면 저랑 동서가 대면하는 자리를 최대한 만들지 않으려는 것 같았어요. 그 전부터 낌새는 눈치챘지만 남편이 워낙 말을 아끼길래 굳이 캐묻지 않았는데 이쯤 되니 들어야 할 말은 미리 들어두는 게 앞으로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사실 내가 전부터 느꼈던 건데 자기 형수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내가 어쩌다 형수님에 대한 얘기를 꺼내도 말을 돌리는 것도 같고
혹시 형수님하고 무슨 일이 있었어? 남편 표정이 이걸 어디까지 말해야 하나 고민하는 것 같았어요. 평소에 남에 대한 말을 옮기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남편이었습니다. 설사 본인과 감정이 좋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말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그동안 제가 남편의 형수님에 대한 감정이 별로 좋지 않음을 눈치챌 정도임에도 형수님 이야기를 하는 걸 그토록 꺼렸던 거겠죠. 하지만 이내 자기와 결혼하면 어차피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한 모양인지 남편이 내키지 않는 기색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형수님이 돈 얘기를 너무 배려 없이 함부로 꺼내시는 편이라서 나도 처음 형수님 배웠을 때는 오늘처럼 별로 말씀이 많지 않으셔서 몰랐는데 우리 부모님한테도 은근히 본인 재력 어필하면서 우리 식구들 깎아내리는 말씀도 자주 하시는 것 같고 그렇다고 우리 부모님이 대놓고 화를 내실 만한 성격도 아니잖아. 그런 일이 여러 번 반복되다 보니까 내 부모님 그렇게 대하는 형수님에 대한 감정이 곱지만은 않게 되더라고. 사람 한 번 보고는 알 수가 없다고 하더니 한마디로 오늘 본 모습이 동서의 전부가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알게 된 지는 얼마 지나지 않았으나 시부모님은 성품으로는 흠잡을 데가 없는 분이셨어요. 그런 분들하고 나쁘게 지내면 본인도 손해일 것 같은데 굳이 왜 그런 행동을 할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솔직히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시부모님이면 손아래 동서보다야 훨씬 어려운 자리인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한테도 돈 가지고 무안을 준다고 하는데 손아래 동서인 저한테라고 그러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었으니까요. 제 표정이 급격히 어두워지니 남편이 괜한 말을 했다 싶었는지 서둘러 말을 덧붙였습니다. 나한테 시집 왔다고 해서 우리 가족 문제로 당신 속 썩게 만들지 않을 거야. 당신이랑 잘 살겠다고 결혼하자고 한 거지. 데려와서 고생시키려고 결혼하자고 한 거 아니야. 물론 남편 마음이야 그렇겠지만 어디 사는 게 꼭 자기 뜻대로 되는 일인가요? 살다 보면 자기 의지로 막을 수 없는 일이 부지기수인걸요. 게다가 평생을 보고 살아야 할 동서인데 남편이 그런 상황을 일일이 다 통제할 수도 없을 테니 결국 동서를 대하는 것도 제 몫이 될 일이었죠. 하지만 벌써부터 저렇게 신경을 쓰는 남편한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로 괜한 마음의 짐을 더 얹고 싶진 않았습니다. 사람이야 직접 겪어봐야 아는 거겠지. 아직 생기지도 않은 일까지 미리 걱정하지 말자. 혹시 안 좋은 일이 생기더라도 꼭 당신한테 말하고 상의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래도 돈 없는 손이 동서보다야 돈 있는 손이 동서가 우리한테 손 벌릴 일도 없고 더 나을지도 모르잖아. 남편 얼굴에 과연 그럴까 하는 의심의 빛이 떠올랐으나 애써 밝게 말했습니다. 성격이 둥근 덕분에 다소 까칠한 사람들과도 원만하게 잘 지내왔던 저였어요. 그쪽에서 아주 상식에 벗어나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것만 아니라면 친구 같은 동서지간까진 못 되더라도 원수같이 지내지 않을 자신 정도는 있기도 했고요. 결혼을 하고 나서야 남편이 했던 말이 어떤 뜻인지 알 수 있었어요. 사실 결혼 전에 몇 번 얼굴을 봤을 때에는 시부모님도 계시고 하니 굳이 대화를 많이 나눌 일도 없어서 몰랐는데 결혼하고 나서 직접적으로 동서와 말을 나눌 기회가 많아지니 정말 말끝마다 돈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를테면 이런 식이었습니다. 어머님 조카분이 사업이 잘 안 되시는지 요새 부부 사이가 안 좋으신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이혼 이야기가 나올 것 같다고 어머님이 걱정이 많으시더라고요. 어머님이 워낙 형제분들이랑 사이가 좋으시잖아요. 어릴 적에 저희 남편이랑 아주버님이랑 방학 때 같이 돌봐주신 적도 많다고 하셔서 정이 각별하신 모양이에요. 그거야 어쩔 수 없지. 돈 없는 집안이랑 얽혀서 좋을 게 하나도 없는데. 사모님 소리 듣다가 쪽박차게 생겼으면 여자 쪽에서 하루라도 빨리 발 빼려고 해도 할 말이 없어야지. 이래서 사람이 돈이 있어야 하는 거야. 세상에 어떤 사람이 없이 살면서 고생하고 싶겠어? 저는 조카의 이혼 문제로 심란하실 어머님을 걱정한 거였는데 동서는 아예 딴소리를 하고 있었어요. 속으로야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시댁에서 나누는 대화였는데 어디서 어머님이 들으실 줄 알고 아까는 조카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까지 매몰차게 말을 하나 싶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었어요. 동서는 어떤 화제가 나오더라도 심지어는 돈 얘기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이야기를 하더라도 기가 막히게 화제를 돈 얘기로 돌리곤 했습니다. 꼭 머릿속에 돈 생각밖에 없는 사람 같았어요. 모든 이야기의 주제가 돈이다 보니까 돈 얘기 관련한 말실수가 잦아질 수밖에 없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죠. 그건 시부모님께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오랜만에 시댁 가족 모임으로 식사를 한 후에 어쩌다 보니 시부모님 노후 준비 이야기가 화제로 등장했습니다. 시부모님 재산이 많은 편은 아니었으나 두 분 다 맞벌이로 직장 생활을 하시다 퇴직을 하셨기 때문에 두 분 모두 퇴직연금도 가지고 계셨고 그걸로 부족할 만한 부분은 살고 계시던 집으로 주택연금도 넣어두셔서
자식들 손 벌리지 않고 충분히 생활이 가능하셨어요. 이전에 남편에게 다 들은 이야기였고 저희 친정도 사정이 비슷했습니다. 저희 부부 둘 다 부모님이 저희 클 때 고생 모르게 해주시고 대학까지 다 보내주신 것만으로도 부모로서 해주실 건 충분히 해주셨다고 생각하고 있었기에 결혼 이후에 저희 친정이나 시부모님께 덕볼 생각이라곤 해본 적이 없었어요. 사실 두 분 노후 준비 잘 되어 있어서 저희가 따로 두 분 부양하느라 고생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은 내심 다행스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했어요. 노후 준비 안 된 부모님이 계셨다면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많이 됐겠어요. 그것만으로도 시부모님께 더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동서 생각은 좀 달랐나 봅니다. 그래도 자식들 앞으로 살 길 잘 닦아주는 것도 부모가 해야 할 일인데 이래서 돈이 없다는 건 참 서러운 일인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은 저 시집 가기 전에 한 재산 뚝 떼어주시면서 사람이 믿는 구석이 있어야 다른 사람 대하는 태도부터 달라지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무슨 일이 생겨도 뒤에서 든든히 받쳐주실 친정 부모님이 계신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참 든든하더라고요. 그런 건 모르고 살 사람들은 참 딱한 것 같아요. 얼핏 들으면 자기한테 물려준 것만은 자기 친정 부모님 칭찬인 것 같으나 반대로 말하면 노후 준비 외에는 딱히 물려받을 유산 기대하기 어려운 시부모님 듣기에는 참 민망스러운 말이잖아요. 꼭 저희 시부모님이 물려줄 유산이 없어서 자식들 앞길 잘 닦아주지 못해 자식들 돈으로 서럽게 만드는 무능한 부모라도 된다는 소리로 들리지 않나요? 저만 그렇게 들은 게 아니었던지 남편 얼굴이 대번에 굳더라고요. 그 소리를 듣고 있는 시부모님 또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서는 매번 저런 식이었어요. 돈으로 당사자가 듣기에 썩 기분 좋지 않을 경솔한 소리를 해놓고서는 막상 그걸로 뭐라고 하자니 말하는 사람이 참 쪼잔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거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 시부모님 성정에 저런 일로 일일이 동서를 잡으실 분도 아니시니 매번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사실 저걸 저지하려면 동서 남편인 아주버님이 하시는 게 옳을 일이었으나 몇 번 지켜보니 아주버님도 돈 꽤나 있는 자기 부인한테 찍소리 못하고 잡혀 사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자기 부모가 그런 소리 듣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 게 자식으로서 할 짓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나 정작 부모인 시부모님도 자기 아들 타박을 안 하시는데 제가 그러기도 참 애매했죠. 정말 한두 번도 아니고 도대체 형은 뭐 하는 거야? 집에 돌아온 남편이 그동안 쌓인 게 많았던지 한 소리 하더라고요. 사실 저 때도 남편이 제 형수에게 한마디 하려고 하자 시어머니께서 다급히 남편 손을 잡고 말리신 걸 저도 봤거든요. 제 남편이 괜한 소리를 할 사람은 아니거든요. 할만해서 한 소리 하려고 한 것까지 제 어머니께 저지당하자 어지간히 속이 답답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러게. 아까 그 말은 내가 듣기에도 너무 나갔다 싶더라고. 어른들 들으시는데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형님이 말씀을 너무 안 가려서 하시는 것 같기는 해. 그럴수록 형이 중간에서 부모님 감정 상할 일이 없도록 잘해야 하는데 저건 형수님이 무슨 말을 해도 꿀먹은 벙어리이니 보는 내가 속이 뒤집혀서 정말. 결혼 전에는 성격이 저 정도로 답답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어제 우진이 태어나고 나서 더 심해진 것 같아.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저야 출산 이후에 동서를 처음 만났으니 그 이전에 어땠는지 직접 보진 못했지만 동서가 우진이한테 참 유별나다는 건 봐서 알고 있었어요. 물론 자기 자식 예쁘지 않고 특별하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만 동서가 우진이를 대하는 건 단순히 부모가 자기 자식 예쁘게 여기는 것과는 결이 조금 달랐습니다. 이런 말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꼭 우진이가 다른 아이들과는 근본부터 다르다고 여긴다고 해야 하나? 하여튼 저희들과는 급이 다른 인간으로 대우하고 있다는 것만큼은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사람이 다 같은 사람이 아닌 거야. 우리 우진이야 평범한 사람들하고는 출발선부터 다른 거 아니겠어? 내가 시집 오기 전에 우리 친정 부모님한테 따로 받은 돈이 50억이야, 50억. 50억 가진 부모 밑에서 태어난 거랑 쥐뿔도 없는 부모 밑에서 태어난 거랑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 먹는 거, 입는 거, 앞으로 커서 받을 교육까지 우리 우진이가 월등할 텐데. 특별 대우 좀 한다고 뭐가 문제냐고. 모든 아이들한테 균등한 기회를 줘야 한다? 말은 좋지. 그거 결국 없는 사람들이 자기 능력으로 제 자식한테 해줄 건 못 해주니까 있는 사람들한테 떼쓰는 거나 마찬가지야. 당연히 부모가 됐으면 자기 몸을 팔아서라도 자식들 뒷바라지는 제대로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 정도도 못 해줄 거면 애 낳을 생각을 말아야지. 막상 낳아놓고 있는 집 자식한테 해주는 것만큼 할 능력 안 되니까 있는 사람들 물고 늘어지는 거라고. 무슨 거머리도 아니고. 이래서 애초에 있는 사람들은 있는 사람끼리 어울려야 하는 거야. 그 소리를 듣고 있는 저라고
동서 같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리 만무했으니 그건 한편으로는 앞으로 없는 사람이지만 자식을 낳게 될 저를 깔아뭉개는 말이기도 했죠. 동서 사고방식이야말로 천민자본주의 그 자체였어요. 그나마 선민의식 있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을 깔보기는 해도 가르치고 도와야 한다는 입장이긴 했으니 그런 위선 떠는 사람들보다도 사고방식 자체는 더 천박하다 해도 할 말이 없어야 할 입장이었죠. 동서한테 가진 재산이 50억이나 된다는 것도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그동안 우리 친정에 돈이 있니 미리 재산을 받았느니 말이야 들었지만 저 정도로 있는 집 자식인 줄은 몰라서 속으로 적잖이 놀라기도 했습니다. 가진 게 저 정도이니 저같이 쥐뿔도 없는 사람들이야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남편이랑 성실히 맞벌이하는 제 입장으로는 솔직히 안 입고 온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동서는 한 번도 자기 힘으로 돈 벌어본 적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있는 집 자식으로 태어난 게 자기가 뭘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닌데 그저 운 좋게 그런 집 딸로 태어나 노력이라고 해본 적 없는 사람한테 저런 소리를 듣긴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저도 참지 못하고 그저 눈치 없는 척, 동서 생각을 해주는 척 한마디 해버렸습니다. 형님,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요즘 나가서 대놓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람들이 욕해요. 어디 형님 욕만 하나요? 그거 결국 다 우진이한테 그대로 돌아가요. 아무리 없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라고 해도 우진이 나쁜 소리 듣게 하시긴 싫으시잖아요. 그렇죠? 동서 표정이 아주 볼만하게 변하더라고요. 뭐 돈 있는 자기만 거르지 않고 하고 싶은 얘기 다 할 줄 아나요? 돈 없어도 말하는데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제 입으로 제가 떠들겠다는데요. 그것도 자기 자식 나쁜 말 듣지 말라고 해주는 바른 말인데 자기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못마땅한 기색이 역력한 표정을 보자니 자기도 듣기 싫은 소리 들으면 막상 기분 나쁘면서 참 역지사지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진이가 커나갈수록 동서가 저러는 건 더 심해졌어요. 자기 자식한테는 최고만 해줄 거라면서 아이 갓난쟁이일 때부터 아이가 조금 더 크면 기억도 못할 온갖 사치품만 먹이고 입혀왔는데 커가면서 부모 경제력에 차이가 난다는 걸 과시할 기회는 더더욱 많아질 테니 사실 예상했던 일이기도 했습니다. 아이 엄마가 저리 극성이다 보니 돌보미 분이 바뀌는 것도 부지기수였죠. 나한테 받아가는 돈이 얼마인데 다들 프로의식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없어. 돈 받아갈 때는 그저 좋다고 굽신거리더니 돈 받았으면 돈 받은 값은 해야 할 거 아니야? 사람이 갈려나갈 때마다 부활을 터뜨리는 동서이지만 자기 돈 많다고 득볼 거 하나 없는 저나 저희 시댁 식구들한테도 그렇게 경솔하게 행동하는데 직접 돈 주고 고용한 사람들한테는 얼마나 야박하게 굴지 보지 않아도 뻔했습니다. 있는 사람들이 더하다는 말은 딱 동서 같은 사람한테 쓰는 말이었어요. 동서보다는 그동안 동서 밑에서 온갖 인간적 모멸감을 겪으며 이를 악물고 참았을 돌보미 분들 심정이 더 이해가 가서 한숨이 나왔지만 그럼에도 우진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돌보미 분 자주 바뀌는 게 아이 정서에는 좋을 리가 없을 테니까요. 부디 동서가 성질을 좀 죽여서 진득하니 버티는 분이 나오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형님, 혹시 이번 돌보미 분한테도 집 청소시키셨어요? 그럼 내가 저한테 주는 돈이 얼만데 그 정도도 못 시켜? 형님, 요새 돌보미 분들은 기본적으로 아이 돌보는 게 주 업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아이 돌보다 보면 이것저것 살림해야 할 때도 있지만 그건 아이가 어지른 거 치우는 거나 아이가 먹은 거 설거지하거나 그 정도죠. 다른 돌보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형님은 따로 집안 살림해 주시는 도우미 분도 계시는데 굳이 돌보미 분들한테까지 시킬 필요는 없잖아요. 돈 주는 사람이 시키는 일이면 군말 없이 해야지. 남의 지갑에서 돈 빼내는 게 어디 쉬운 일인 줄 알아? 그렇게 말하면서도 자기도 우진이 엄마인데 사람이 저리 자주 바뀌는 게 걱정이 되지 않을 리가 없었습니다. 사실 동서한테 이런 얘기 할 사람도 저밖에 없었어요. 성격이 저 모양인데 제대로 된 친구라고 있을 리가 만무한 동서였습니다. 우진이 또래 엄마들은 돈 없는 집구석 옆에 애들이라며 무시했을 게 뻔한데 그 무리에 어울릴 수도 없었을 거고요. 그나마 저야 아이도 있고 하니 어쩔 수 없는 가족으로 묶여있으니 이렇게 가끔이나마 말상대라도 해주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 저를 은근히 깔보면서도 제 말은 완전히 무시하지 못하는 동서였어요. 아이 정서도 생각해야 하잖아요. 돌보미 분이 고정적으로 일을 하셔야 우진이 정서적으로도 덜 불안하지 않겠어요? 형님 마음에 안 차시더라도 이번에 새로 오는 분한테는 가급적이면 다른 요구사항 말씀하지 마시고 한번 지내보세요. 주둥이를 툭 내민 심술궂은 표정을 하면서도 별 대꾸를 하지 않는 걸 보면 자기도 느낀 바가 좀 있겠지 싶었습니다. 엄마가 밉살 맞긴 했어도 아직 말도 제대로 못하는 어린 시조카가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우진이를 봐서라도 동서가 좀 정신을 차렸으면 싶기도 했습니다.
집안에서 워낙 동서 입김이 세다 보니 아주버님이 좀처럼 집에서 길을 못 펴시는 건 당연했어요. 하긴 우진이한테 들어가는 것도 아주버님 월급으로는 어림도 없는 일일 테니 죄다 동서 주머니에서 나올 게 뻔했습니다. 자기 돈 쓰는 걸로 유세란 유산은 다 떠는 동서가 우진이 교육 문제로 아주버님한테는 입도 대지 못할 건 뻔했고요. 그런 고로 아주버님이 집에서 겉돌기 시작한 지가 꽤 된 모양이었어요. 문제는 그 자격지심을 엉뚱하게 풀기 시작했다는 거였습니다. 아주 헛바람이 들어도 단단히 들었어. 왜? 아주버님이 또 같이 골프 치러 가자고 하셔? 지금이야 젊은 사람한테도 골프가 꽤 유행이라면서요. 하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아직 골프는 돈 좀 있다는 사람들이나 즐기는 고급 스포츠였습니다. 평범한 월급쟁이에다 아직 30대였던 아주버님이나 남편이 즐기기에는 부담스러운 운동이었어요. 돈이 좋긴 좋다느니 명품 골프클럽은 감싸주는 손맛부터 다르다느니 그게 자기 돈이겠어? 다 형수 돈으로 노는 거지. 지금도 집에서 찍소리 한번 못하면서 형수 돈까지 쓰면서 대체 무슨 취급을 받으려고 저러는지 몰라. 저 때문에 자기 부모가 그렇게 업신여김을 당하면 자식이 돼서 정신을 차려도 모자랄 판에 제 자식 크는 데에는 관심도 없고. 당신은 당신 형님 그렇게 못마땅해 할 거면서 뭐 한다고 부르는데 어울려준다고 그래. 골프 같은 거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저도 어울릴 사람 없으니 자꾸 불러내니 더 그렇지. 그리고 내가 생각해 놓은 게 있어서 그래.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굳이 즐기지도 않는 자리에 억지로 나가는 게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원래 아주버님도 순하고 온화한 성격이었다는 말은 들었는데 가장 마음 편히 지내야 할 공간인 가정이 편안한 공간이 아니다 보니 성격이 많이 까칠해지신 것 같았습니다. 그런 형이 눈밖에 난 지 이미 오래일 텐데도 불구하고 상대해주는 게 평소 남편 성격과는 거리가 있었거든요. 싸울 일이 생기면 차라리 거리를 두는 편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아직 형제로서의 일말의 정은 남은 모양이다 싶었습니다. 동서에게 우진이 돌봄이 고용 문제로 쓴소리를 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또 다시 사람이 그만두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민망해서 직접 얘기하기도 그런 모양이었던지 시어머니 통해 전해들은 소식이었어요. 벌써 사람 그만뒀다는 말만 대여섯 번은 들은 것 같은데 정말 걱정이다. 이렇게 사람이 자주 바뀌면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말이 돌 텐데 다시 사람 구하기가 어디 쉬운 일이겠어? 어린이집 보내기에도 아직 너무 이른 나이잖아. 어린이집에 자리가 있다고 한들 형님 성정에 그런 데 보내려고 하겠어요? 좀 더 커서 고급 영어 유치원이면 또 모를까. 그런데 절대 안 보내려고 할걸요? 정말 큰일은 큰일이네요. 당시 시어머니의 가장 큰 근심이 우진이 돌봄이 문제였기 때문에 시어머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럴만도 한 것이 한 둘도 아니고 저렇게나 사람들이 많이 바뀌는 집이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깊이 가정이 되리란 건 뻔한 일이잖아요. 저 같아도 동서 같은 사람 밑에서 일하기 싫겠어요. 하지만 일하지 않는 엄마라고 해서 동서가 집에만 붙어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말로는 우리 우진이 다른 애들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남다른 아이라느니 어쩌니 하면서도 정작 제 손으로 우진이 돌보는 일은 많지 않은 동서였습니다. 마사지를 받는다느니, 호텔 스파를 끊어놨다느니, 전담 필라테스 강사에게 수업을 받는다느니 직장을 다니는 저보다도 스케줄이 빡빡한 동서였습니다. 분명 사람 구하는 문제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동서였어요. 그래서 동서로부터 우진이를 하루만 봐달라는 연락을 받았을 때 결국은 아직까지 돌보미 분을 다시 못 구했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솔직히 당황스러웠어요. 지금이야 아이돌 엄마로서 베테랑 양육자가 되었다지만 그때는 결혼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저희 아이들도 없을 때였습니다. 제가 저희 집 맞이라서 따로 조카나 어린아이 봐준 적도 없었고요. 시댁에서 우진이를 몇 시간 봐준 적은 있었지만 그때는 곁에 시부모님도 계실 때였고 저희 부부끼리 볼 일은 없었으니까요. 거기다 동서가 보통 성격입니까? 잘못해서 아이 어디 생채기라도 하나 낳다가는 집안을 뒤집고도 남을 텐데 솔직히 부담스럽더라고요. 형님, 제가 어린아이 돌본 적이 없어서 그런데 그래도 아이 키워보신 적이 있는 분한테 맡기는 게 좋지 않겠어요? 어머님도 마침 주말에 일이 있다고 하시고 기껏해야 조카 하루 봐주는 건데 그렇게까지 말할 거 있어? 내가 뭐 대단한 부탁한 것도 아니고. 조카도 보통 조카여야 말이죠. 하지만 동서도 막무가내더라고요. 결국 동서 기세에 우진이를 하루 맡아주겠노라 하고 말했어요. 고생해봤자 좋은 소리도 못 들을 텐데 뭐하러 봐준다고 그랬어? 딱 잘라 거절을 해버리지. 그래도 다른 일도 아니고 우진이 봐달라는 건데 숙모가 돼서 어떻게 그래. 설마 하루인데 무슨 일이야 있겠어? 애 키운다는 여자가 도대체 자기는 뭘 하고 일하는 사람 겨우 주말에 좀 쉬겠다는데 애를 맡겨?
여보, 너무 그러지 말자. 그래도 우진이 당신 조카잖아. 알게 모르게 제 형수에게 스트레스를 받는 마누라에게 미안해서 그랬는지 남편이 답지 않게 역정을 내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한 약속 물을 수도 없고 부디 별탈 없이 지나가기만을 바랐습니다. 아이를 데려다 준 건 아주버님이었습니다. 동서는 저한테 연락하자마자 아주버님한테 우진이를 맡기고 자기 볼일을 보러 갔다고 하더라고요. 남편 시선이 고울 수가 없었죠. 형은 오늘 뭐 하는데? 아, 나도 오늘 급하게 거래처 약속이 잡혀서. 집에서 노는 부인 두고 주중에 내내 회사에서 일하느라 지친 재수 씨한테 아이 맡기는 게 민망하신지 아주버님께서 제 눈치를 보시더라고요. 그래도 이왕 보기로 한 거 잘 지내보자 싶어 우진이를 안아들었는데 아이한테 미열이 느껴졌습니다. 아주버님, 우진이 열 나는 것 같은데요? 아, 우진이 정도로 어린 애들은 가끔 이러기도 해요. 별일은 없을 거예요. 불안하긴 했지만 이제 와서 돌려보낼 수도 없고 어쩌겠어요. 그렇게 우진이를 안고 들어왔습니다. 우진이가 돌을 넘기긴 했지만 말이 느린 편이라서 아직 아이와 소통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친탁을 한 모양인지 아이 자체는 순한 편이었어요. 남편과 사이에서 아이가 생기면 이럴까 싶어 조카한테도 애틋한 마음이 들더군요. 게다가 요새는 돌보미분 바뀌는 문제로 우진이에게 마음이 쓰였던 터라 오늘 하루만이라도 삼촌 집에서 편히 지내다 갔으면 싶었습니다. 그렇게 아이 밥 잘 먹이고 남편이랑 잘 놀아주고 몇 시간 잘 지낸 것 같았는데 해가 지기 시작하자 아이 상태가 가물가물한 것이 영 좋아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저지만 남편도 이렇게 오래 아이 본 적이 없어서 당황스러웠습니다. 아이도 없는 집이니 체온계가 있을 리 없었지요. 하지만 아이 이마를 짚어보니 확실히 처음 왔을 때보다도 열이 있어 보였어요. 여보, 우진이 확실히 열 오른 것 같아. 이렇게 어린애들은 열 조금만 올라도 위험한 거 아니야? 일단 내가 연락해볼게. 남편이 부지런히 제 형과 형수에게 연락을 시도해봤으나 둘 다 통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아이 상태가 더 나빠지는 것 같았어요. 아이 뺨이 열이 올라서 발개졌습니다. 혹시나 우진이가 잘못되는 건 아닌가 싶어서 마음이 조급해진 제가 말했어요. 여보, 일단 응급실이라도 가자. 우리끼리 이래서 안 되겠어. 부랴부랴 아이를 챙겨다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주말 저녁에 응급실이 그렇게 아비규환인 줄은 그날 처음 알았어요. 다들 급해서 오신 거였겠지만 우리 아이부터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더라고요. 부모 마음이 이런 걸까 싶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드디어 선생님께 아이를 내보일 수 있었고 다행히도 큰일은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열이 조금 높긴 했지만 크게 위험하거나 한 정도는 아니에요. 이렇게 아이가 어린 부모님들이 당황해서 응급실로 많이들 오시거든요. 단순 감기인 것 같으니 조금 쉬시다 귀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안심시켜주는 의료진 한마디라는 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한시름 놓고 있는데 응급실 문을 박차고 동서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우진아! 우리 우진이 어딨어? 아이 맡겨놓았더니 응급실이라는 연락에 동서도 어지간히 놀랐겠다 싶어 일단 안심시키려고 말했습니다. 우진이 괜찮대요, 형님. 미열이 있었는데 가벼운 감기인 것 같고 다른 이상은 없다니까 아이 데려가면 될 것 같아요. 제 목소리를 듣더니 동서가 갑자기 눈을 부라리며 저한테 달려들었습니다. 제 양 어깨를 부여잡더니 마구 흔들며 동서가 소리쳤어요. 야, 내가 너한테 애 맡긴 지 한 달이 됐어, 일주일이 됐어. 겨우 하루 애 맡겨놨는데 애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너 우리 우진이한테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멀쩡하던 애가 갑자기 감기는 왜 걸려? 너의 골방이라도 뒀니? 내가 진짜 기가 막혀서 이래서 없는 것들하고는 상종을 안 하는 건데 이 거지 같은 것들한테 애를 맡기는 게 아니었어.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제가 너무 놀라서 아무 대꾸도 못하고 있는데 옆에 서 있던 남편이 제 어깨를 쥔 동서 양손을 붙잡더니 그대로 바닥에 패대기를 쳐버렸습니다. 일을 당한 동서도 동서인데 제가 너무 놀랐어요. 평소 남편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행동이었으니까요. 이게 대체 무슨... 야, 이 미친 여자야! 남편의 사자 후에 온 사람들 시선이 저에게 꽂혔습니다. 당장이라도 한 번 더 자기를 패대기 칠 기세에 그제야 동서가 남편 눈치를 살폈습니다. 제 남편이 그렇게까지 화를 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저도 놀란 건 마찬가지였죠. 제 새끼 내팽겨치고 돈이나 펑펑 써대며 애 내버리고 갈 땐 언제고 아픈 제 새끼 챙겨서 병원까지 와준 사람한테 뭐? 거지 같은 것들한테 애를 맡기는 게 아니었어? 누가 네 새끼 반긴다고 억지로 애 떠넘기고 갈 땐 언제고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너 같은 것도 어미라고 둔 우진이가 불쌍하다. 원색적인 비난에 동서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제야 주위 사람들이 저를 보고 수근거리는 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모양이었어요. 처음에야 경황 없이 당하긴 했지만 화가 난 건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형님, 아주버님이 처음 데려다 주실 때부터 우진이 미열이 있었어요. 아이한테 아픈 기색이 보였으면 설사 중요한 일이 있더라도 취소하고 아이 곁에 있어주는 게 맞지 않아요? 보나마나 또 호텔 스파나 가셨을 텐데 그래놓고 애돌 봐준 저희한테 책임 떠넘기는 건 좀 아니죠. 경우가 없어도 너무 없잖아요. 제가 아이 봐줘놓고 형님한테 이런 막말까지 들어야 해요? 양쪽에서 협공을 하니 동서가 쪽도 못 쓰더라고요. 평소에 저나 남편이나 사근사근한 사람이니 저희한테 이런 망신을 당하리라곤 생각지도 못했겠죠. 하지만 저희가 성격이 온화한 거지 등신은 아니잖아요. 한마디 더 해주려고 하는데 남편이 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됐어. 똥이 더러워 피하지 무서워 피하나? 가자. 우진이는? 지 어미가 신경 쓸 일이지. 없는 것들이 귀하신 분 자제 챙겨주게 생겼어? 신경 쓰지 말고 가. 그러고는 응급실 바닥에 여전히 퍼질러진 제 형수를 버려두고는 제 손을 잡고 응급실을 나서는 남편이었습니다. 아직 응급실 병상에 누워있는 우진이가 신경 쓰였으나 평소에 그렇게 참기만 하던 남편이 오죽이나 속이 상했으면 이렇게까지 할까 싶어 저도 마음이 안 좋았어요. 당신 형이고 저 여자고 연락 와도 일지야 받지 마. 더러운 것들. 감히 누구 마누라한테 이따위로 함부로 굴어? 그야말로 극대노한 남편이었습니다. 우진이 상태가 궁금하긴 했으나 저렇게까지 남편이 화를 내는데 저라고 무슨 반가운 사람이라고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고 싶었겠어요. 그렇게 그날 저녁부터 다음날 근무를 하는 와중에도 아주버님 내외한테서 번갈아 연락이 왔으나 남편 말대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퇴근을 해서 집에 돌아가는데 남편이 집 앞에서 누군가와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또 무슨 일인가 싶어 놀라갔더니 아주버님이랑 동서더라고요. 왜 또 이래요? 도대체 또 무슨 일인데요? 혹시나 우진이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싶어서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그러나 동서 입에서 나온 소리는 전혀 예상조차 하지 못한 뜻밖의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고발이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남편을 쳐다보았더니 남편 표정이 싸늘하게 짝이 없더라고요. 영문을 몰라 주위를 둘러보니 분해서 어쩔 줄 모르는 제 마누라와 차갑기 그지없는 동생 사이에서 아주버님이 어쩔 줄을 몰라 눈치만 보고 계시더라고요. 설명을 요구하는 제 눈빛에 남편이 비로소 입을 열었습니다. 저 있는 집 자제라고 그렇게 우리 부모님이랑 우리 무시하던 저 여자가 알고 보니 범법자더라고. 그런 주제에 돈 있는 위세는 있는 대로 다 떨고 천박해서 진짜. 그래서 고발했니? 그래도 내가 네 조카 엄마인데 어떻게 경찰에 투기로 고발을 할 수가 있어? 그럼 좀 똑바로 살지 그랬어. 남의 등 처먹어가며 배불린 돈으로 호의호식했으면 주둥이나 얌전히 다물고 살던가. 주위의 원한을 그렇게 흩뿌려 놓고도 네가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어? 너한테 허위 투자 정보 들은 사람들도 소식 다 전해뒀으니 여기서 이렇게 진상 떨고 있을 여유 없을 텐데. 이게 다 무슨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동서가 돈 때문에 투기했다는 말은 솔직히 놀랍진 않았어요. 그렇게 돈에 환장한 사람인데 뭐 있는 사람들 한다는 나쁜 짓이야 다 했겠죠. 하지만 그걸 사이도 별로 안 좋은 남편이 무슨 수로 알고 경찰에 고발식이나 했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됐죠. 어제 그 사단이 나고 겨우 하루 지난 사이에 경찰 고발을 한 거면 그동안 남편이 이 모든 정황을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니었겠어요. 그때 동서가 아주버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힘 모자란 인간아. 골프니 뭐니 제 동생 끌고 다닌다면서 제 마누라 약점이라고 미주알 고주알 다 불고 다녔니? 네가 팔자에도 없을 호강하면 사는 게 다 누구 때문인데? 거지 같은 집구석 출신이라도 말은 잘 듣길래 걷어줬더니 이딴 식으로 뒤통수를 쳐? 그러니까 남편이 좋아하지도 않은 골프장에 꾸역꾸역 따라 나간 게 다 제 형수 구린점을 잡으려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저 사람이 저리 치밀한 사람이었나 싶어 소름이 다 끼치더라고요. 제 마누라한테 멱살을 잡힌 게 억울하다는 듯이 아주버님이 말했습니다. 너 아무리 이 사람한테 감정이 안 좋아도 그렇지. 그렇다고 어떻게 형수를 고발까지 해? 너 우리 우진이 봐서라도 그러면 안 되지. 형도 정신 똑바로 차려. 우진이도 저런 인간으로 키울 셈이야? 제 마누라가 천방지축으로 부모님이고 형제 재수씨까지 업신여기며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꼴을 보고도 그저 돈 쓰는 데에만 재미 들여서 지금껏 이 꼴을 방관해놓고는 형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양친이 다 저 모양이니 우진이 앞날이 어떻겠어? 이만하면 남편도 많이 참았죠. 애초에 우리를 가족 취급해준 적도 없는데 사실 동서한테야 의리라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말처럼 죄 지은 게 있으면 벌 받아야 한다는 생각은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애초에 본인이 잘못한 게 없었으면 지금 이 꼴 당할 일도 없는 거잖아요. 다 자업자득이죠.
시댁 식구들 없이 산다고 만만하게 생각하면서 무시한 거 여기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되지도 않는 가족 타령하지 말고 더러운 꼴은 이쯤 보고 이만 인연 끊읍시다. 당신같이 천박한 인간한테 내 부모 무시당하는 꼴도 더는 보고 싶지 않고 내 아내하고 댁 같은 인간 어울리게 할 생각도 추호도 없으니까 우리 가족 아무도 당신 반기는 사람 없어. 그러고는 제 형과 형수를 문전박대하고는 저만 쏙 데리고 남편이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러고도 한참을 흥분해서 숨을 못 고르고 있는 남편을 보자니 그간 남편이 얼마나 참았을지 모를 수가 없어 그저 남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사안이 사안이다 보니 시댁에도 금세 소식이 전해졌어요. 동서의 만행에 제가 어떤 일까지 겪었는지 들으신 시부모님이 제 앞에서 고개를 못 드셨습니다. 그저 집안에 분란 일으키지 않을 생각으로 어른들이 참기만 하니 첫째가 너한테도 그럴 수 있다는 걸 생각지 못해 너까지 험한 일을 겪게 만들었구나. 우리가 참 네 얼굴 볼 낯이 없다. 아무리 껄끄러워도 어른으로서 해야 할 말은 해야 했는데 우리가 제 몫을 못해서 너희 내외가 이런 일까지 하게 만들었어. 정말 미안하다, 아가. 그간 동서 때문에 시부모님도 적잖이 마음고생을 하신 걸 알고 있기에 두 분 사과를 듣고 있자니 송구스러웠습니다. 저희 사이가 이렇게 틀어졌는데도 동선에 편들지 않고 전적으로 저희 편을 들어주신 것만 해도 감사했어요. 그렇게 동서와 시댁 간의 교류도 끊어지게 되면서 저 역시 더는 돈밖에 모르고 사람 괄시하는 동서와 엮일 일이 없어졌죠. 남편이 동서의 부동산 투기를 고발한 것이 본격적으로 경찰 조사 착수에 들어가면서 동서도 혐의를 피하기 어려워졌어요. 그 과정에서 동서가 끌어들인 사람들도 제법 되는 모양인지 한동안 동서 집이 시끄러웠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봤자 우리나라 경제사범 형량이라는 게 그렇게 높은 편도 아니고 부자가 망해도 3대는 간다고 하던데 자기가 갖고 있던 돈들 다 보상금으로 털어도 친정에 돈이 많으니 동서가 당장 망할 일이야 없겠지요. 하지만 시댁이나 저희 부부는 물론 제 남편과도 틀어졌으니 속이 멀쩡할 리는 없었습니다. 아주버님도 동서 만행으로 제 부모 형제와 모두 척지게 되었는데 제 부인이 곱게 보일 리가 없겠죠. 우진이 때문에 완전히 갈라서진 못해도 두 사람이 지속적으로 불화를 겪으며 별거와 재결합을 반복한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건 남편으로부터였습니다. 그래도 완전히 제 핏줄에게서 돌아설 수는 없었던 모양인지 가끔 술에 잔뜩 취한 아주버님이 남편에게 연락을 해오시거든요. 남편 반응이야 여전히 싸늘하지만 말입니다. 이것도 거의 10년이 다 된 일이에요. 영 좋지 못한 결말로 끝나긴 했습니다만 말끝마다 돈 하면서 사람 괄시하던 꼴 안 당하게 되니 솔직히 지내기 편하긴 합니다. 그간 저희 부부한테도 아이가 둘이나 생기면서 동선에 생각할 겨를도 없긴 했고요. 가끔 양쪽 부모 모두 믿업지 못한 우진이 생각에 마음이 씁쓸한 것만 빼면 말이죠. 아무래도 부모가 되고 나니 제 아이 또래 아이들은 다 애틋해 보여서 더 그런가 봐요. 이것도 결혼하지 않았더라면 겪을 일 없는 일이다 보니 참 결혼이라는 게 쉬운 일만은 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 동서 때문에 생각지 못한 고생을 하고 결국은 남처럼 살게 된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여러분들은 이왕이면 좋은 동서 만나 사시길 바라면서 이야기 마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전 일찌감치 혼자가 돼서 오랫동안 가족을 그리워하며 살아온 60대 할머니입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가 40년이 넘었지만 전 아직도 남편 얼굴이 생생해요. 저희 아들이 남편을 꼭 빼닮았거든요. 어릴 땐 정신없이 키우느라 몰랐는데 아들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남편을 닮아가니 아들을 볼 때마다 남편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결혼하자마자 시부모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남편은 시아버지가 하시던 세탁소에서 함께 일을 했어요. 세탁소는 시부모님이 사시던 오래된 주택이 있었어요. 1층이 세탁소, 2층이 집이었죠. 결혼하고 얼마 안 있다가 시아버지께서 남편에게 세탁소를 물려주셨어요. 그러면서 저도 자연스레 남편을 도와 둘이 함께 세탁소를 운영했습니다. 결혼 생활에 익숙해져 갈 때쯤 제게도 아기가 생겼어요. 아기가 생겼다는 기쁨도 잠시 입덧이 얼마나 심한지 물도 한 방울 못 넘길 정도였습니다. 세탁소 일이란 게 아무래도 남편 혼자 하기엔 일이 많아 제가 제대로 쉬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제가 안쓰러워 보이셨는지 시부모님께선 저를 쉬게 해주셨죠. 시부모님께서 다시 세탁소 일을 도와주시겠다고요. 연세가 많으신 시부모님이 새벽부터 나가서 일하시는 게 며느리로선 너무 죄송스러웠지만 배가 나올 정도로 임신 주수가 꽤 됐는데도 입덧은 나을 기미가 없었어요. 저는 임신하고부터 꼬박 몇 개월을 내내 시체처럼 누워만 지내야 했죠.
안 닮아도 되는 것까지 어쩜 굳이 닮았을까? 아무래도 뱃속 아기가 네 남편을 쏙 빼닮았나 보다. 너희 남편도 뱃속에서 어지간히 날 힘들게 했거든. 시어머니도 남편을 임신했을 때 입덧이 너무 심해서 아무것도 드시질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막달까지 입덧을 해서 주변에선 다들 뱃속 아기가 어지간히 유난하다고들 했대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태어났으면 좋겠다고 매일 투덜거리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딱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맘때였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잊고 싶었던 사고가 벌어진 게 말이죠. 그날도 제가 새벽 내내 토하느라 잠을 한숨도 자지 못해서 대낮에 세상 모르고 위층에서 자고 있었어요. 근데 어디선가 타는 냄새가 진동해서 잠에서 깼죠. 그런데 이미 방 안은 온통 연기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불이 난 것 같았어요. 전 너무 놀라 다급하게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근데 이미 1층은 시꺼먼 불길로 앞이 하나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전 순간 머리가 핑 돌았죠. 그러곤 휘청하며 발을 헛디디는 바람에 미끄러지면서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전 그대로 정신을 잃었습니다. 저는 계단에서 굴러떨어진 이후에 기억이 전혀 없어요. 그러곤 병원에서 깨어났죠. 간호사들 말이 세탁소에서 큰 불이 났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살던 건물이 워낙 외진 골목 안에 있어서 소방차가 안까지 진입하는데 시간이 너무 지체됐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식구들은요? 다 어디 있어요? 병원에 도착하셨을 때 다른 가족분들은 이미 연기를 많이 마신 상태였어요. 남편분은 현장에서 사망하신 상태였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만 빼고 모두 다 죽었다니요. 저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며칠 동안 누워만 있었어요.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나서야 안 사실이었지만 1층 세탁소에서 사용하던 다리미에 문제가 생겨 불이 났답니다. 건물이 워낙 오래되기도 했고 세탁소 사방에 옷이 걸려 있었으니 불이 순식간에 옮겨 붙어서 건물 입구가 무너져 버리고 말았대요. 그래서 구조가 더 쉽지 않았다네요. 그날 사고로 저는 시부모님과 남편을 잃었습니다. 제 유일한 가족들을 말이죠. 절망적인 건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그날 사고로 저는 다리를 절뚝거리게 됐습니다. 병원에선 아무래도 계단에서 굴러떨어지면서 삐끗한 정도라고 했지만 전 어쩐지 전처럼 걷기가 힘들었어요. 의학적으론 크게 수술을 한다거나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는 아니었는데 다리를 자꾸만 절었습니다. 큰 이유 없이 발목에 힘이 들어가질 않더라고요. 병원에선 아무래도 정신적인 원인일 수 있다며 천천히 재활을 해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 상황이 한가하게 병원이나 다닐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모든 것이 다 타버렸으니까요. 제 몸 하나 누일 집도 없었고 먹고 살 방법조차 없었습니다. 간신히 지켜낸 뱃속의 제 아이를 어떻게든 잘 키워내야 했으니까요. 전 먼저 시부모님과 남편의 장례부터 치렀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절대 연락하지 않으려던 어머니에게까지 연락했어요. 몇 년 만에 다짜고짜 전화해선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갈 곳이라고는 없던 제게 유일한 희망이었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연락하게 했지만 도와주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빠가 흔쾌히 장례식장에 와줬더라고요. 오빠는 제가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장례식 비용까지 다 결제를 해줬습니다. 그러곤 제게 같이 고향으로 다시 내려가자고 했어요. 전 이때다 싶어 오빠를 따라 어릴 적 살았던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근데 역시나 세상엔 공짜란 없었습니다. 오빠가 저를 데려온 이유가 있더군요. 바로 어머니의 상태가 좋지 않으셨어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원래 부모가 죄를 지으면 그 자식이 그대로 업보를 치르게 돼 있어. 엄마는 무슨 그런 말을 하고 그래. 기분 나빠하지 마. 엄마가 연세가 드셔서 정신이 오락가락 하셔서 그래. 제가 보기엔 어머니의 상태가 그냥 연세만 드신 정도는 아닌 것 같았어요. 난 저 여자 마음에 안 든다니까. 당신 또 저 여자랑 바람 피우려고 데려온 거지? 난 다 알아. 그니까 지금 당장 내 집에서 내보내. 빨리. 어머니가 좀 이상하긴 했습니다. 눈에 초점도 없고 오빠를 아버지로 착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혹시 어머니 치매예요? 그게 사실은 맞아. 벌써 3년 넘으셨어. 사실 전 어머니의 친딸이 아니었어요. 전 아버지가 밖에서 바람을 피워 나온 혼외자였습니다.
오빠와도 이복 형제였죠. 그러다 보니 전 이 집에 온 이후로 언제나 천덕꾸러기였어요. 어릴 때 절 낳아주신 어머니는 3살 때 저를 아버지에게 보내고 소식이 끊겼대요. 그래서 전 아버지를 따라 지금의 어머니에게 길러졌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땐 어머니도 오빠도 제게 잘해주셨어요. 아버지가 워낙 가부장적인 분이시라 바람 피워 밖에서 자식까지 낳아 오셨으면서도 부끄러운 줄 몰라 하셨대요. 오히려 저를 친딸처럼 대해야 한다고 어머니나 오빠 앞에서 큰 소리를 치셨답니다. 어머니나 오빠는 당연히 아버지가 미웠겠지만 전 아버지가 좋았습니다. 아버지는 유일한 제 편이었거든요. 절 참 예뻐해 주셨어요. 그랬으니 어머니도 오빠도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제게 잘해주신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이후 많은 것이 변해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였겠지만 어머니는 절 귀찮은 존재로 생각하셨어요. 어떻게든 하루라도 빨리 절 내쫓고 싶어 하셨죠. 오빠도 마찬가지였고요. 쟤 언제까지 데리고 살 거야? 지금까지 먹여주고 재워줬음 이제 앞가림 정도는 지가 알아서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설마 내가 쟤 학비까지 벌어야 되는 거야? 우리 아들이 저 계집애 학비를 왜 내? 걱정하지 마. 중학교 졸업하면 몇 년 밥값 좀 시키다가 데려가겠다는 집 있음 바로 시집 보내버릴 거니까. 아버지의 49제가 끝나자마자 15도 안 된 애한테 설거지 시켜놓고는 제가 듣든지 말든지 막말을 해대더라고요. 아버지는 살아생전에 절 꼭 고등학교까지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아버지의 약속을 지켜주실 생각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제가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동네 봉제 공장에 출근하라고 하셨죠. 저는 그 봉제 공장에서 온갖 고생을 다하며 그때 결심했습니다. 딱 3년. 3년만 여기서 버티다 돈을 모아 서울로 올라가야겠다고요. 근데 그 또한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일해서 번 돈이 제 손에 들어오질 않았거든요. 월급날 다들 줄을 서서 반장님에게 월급 봉투를 받아갔는데 제 것만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제 월급은 어머니가 미리 받아가신 거였어요. 더럽고 치사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이 집에서 나갈 날만을 생각하며 참고 또 참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일한 월급까지 몽땅 다 뺏어가다니요. 던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제 월급을 왜 어머니가 받아가세요? 제가 일한 건데 당연히 제가 받아야죠. 뭐야? 네가 여기서 먹고 자는 돈이 다 얼만데 그깟 월급 가지고 난리야. 네가 지금까지 이 집에서 살면서 쓴 생활비 받는 거니까 토달지 말고 성실하게 일이나 잘해. 괜히 멍청하게 굴다 잘리지나 말고. 아무리 그래도 차비랑 정신값이라도 주셔야죠. 그래야 저도 출퇴근을 하고 일이라도 할 거 아니에요. 웃기고 있네. 이게 어디서 삥땅을 치려 그래? 공장이 천리길도 아닌데 걸어 다님 되고 밥이야 도시락 싸서 다님 되지. 네가 돈이 뭐가 필요해? 저는 기가 찼습니다. 이렇게 못된 성미를 그동안 아버지 앞에선 어떻게 참고 사셨나 싶어서요. 거기다 제게 뺏은 월급을 항상 오빠에게 모두 다 주더라고요. 저는 결국 견디지 못하고 공장에 출근하는 것처럼 아침에 나와 그대로 집을 나왔습니다. 집을 나와 몇 년은 연락도 하질 않았어요. 그러다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됐을 때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도 오빠도 오질 않으셨죠. 저도 기대를 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때 알겠더라고요. 이제 다시는 못 만나겠구나 싶었죠. 근데 제 남편과 시부모님이 돌아가셨단 말에 오빠가 단번에 서울로 올라와 준 거예요. 전 고마웠습니다. 기쁘고 힘든 일보다 어려울 때 함께 해주는 게 진정한 가족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아직도 순진했네요. 오빠가 저를 절대 가족으로 인정할 리 없는데 제가 착각한 거였죠. 어머니가 치매에 걸렸으니 오빤 이때다 싶어 저를 데리고 온 거였어요. 네 상황도 너무 안타깝고 안쓰럽다. 근데 내가 지금 어머니를 모실 여력이 없어. 내가 사업 때문에 미국에 들어가야 돼. 와이프는 내 비자 문제 때문에 먼저 들어가 있는 상태고. 알고 보니 오빠 처가가 미국이랍니다. 결혼해서 쭉 한국에서 사업을 했는데 그게 잘 안 돼서 처가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라고 하셨다더라고요. 미국에 들어오기만 하면 처가에서 지원해 주시겠다고요. 그런 상황에서 어머니까지 요양원에 안 들어가시겠다고 성화라 오빠는 곤란한 상황인 것 같았어요. 우선 내가 살아야 나중이라도 어머니라도 모시고 미국에 들어갈 텐데 미치겠다. 처가에선 하루라도 빨리 들어오라고 성하고. 저도 그 순간 선택을 해야 했어요. 저도 제 자식이랑 살 궁리를 해야 했으니까요. 우리가 의존 남매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이좋은 가족도 아니었지만
그래도 내가 어릴 때 오빠나 어머니 신세진 건 맞아. 그러니까 내가 어머니 모실게. 대신에 미국 들어가면 나 돈 좀 보내줘. 어머니 모시는 비용이랑 우리 아기 키울 수 있을 정도만. 당연하지. 내가 앞으로 너 내 동생으로 생각하면서 잘 챙길게. 그러니까 어머니 좀만 부탁해. 돈 걱정은 하지 말고. 그렇게 오빠는 미국으로 들어갔고 전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을 볼 때마다 순간순간 어머니에게 여기저기 쉬지 않고 맞았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제게도 다른 선택권이 없는걸요. 거기다가 이젠 제가 몸도 예전처럼 성치 않잖아요. 다리를 저는 만삭의 임산부를 누가 써주겠어요? 오히려 이렇게라도 먹고 살 수 있으니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고향에서 홀로 아들을 낳아 키우며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그 이후로 오빠는 한국에 한 번을 들어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꼬박꼬박 생활비를 보내줬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중학교를 입학할 때쯤 어머니께서 상태가 좋지 않으셨어요. 병원에서도 금방 돌아가실 것 같다 하더라고요. 전 곧바로 오빠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었어요. 제 아들은 참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똑똑한 정도가 아니라 제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잘 컸어요. 학원 한 번 제대로 보낸 적이 없었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동네에 있긴 아까운 아이라면서 머리가 너무 좋고 영재 같다네요. 조금만 부모가 도와주면 크게 될 아이라고 하더라고요. 전 이 이야기를 듣고도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덜컥 겁부터 났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보니 제가 엄마라서 아이에게 해가 되는 게 아닌가 싶었죠. 거기다가 이제 어머니까지 돌아가시면 오빠에게 지원도 끊길 텐데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나 막막했습니다. 그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오빠가 바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오빠의 아내인 올케도 처음 보는 거였어요. 장례를 다 치르고 난 뒤 오빠가 제게 웬 봉투를 주더라고요. 열어보니 봉투 안엔 돈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전 이게 무슨 돈인가 싶었죠. 오빠, 이게 다 무슨 돈이야? 뭐긴 뭐야. 돈이지. 네가 그동안 어머니 돌보느라 고생 많이 했잖아. 이 정도면 작은 방 한 칸 보증금이랑 가게 하나 낼 정도는 될 거야. 믿기지 않았습니다. 전 언제나 혼자인 줄로만 알았는데 그래도 열심히 살다 보니 이런 날도 다 있네요. 근데 제가 또 속을 뻔했습니다. 세상엔 공짜가 없는데 제가 덥석 이 돈을 받을 뻔했어요. 제가 종종 오빠에게 연락이 오면 아들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학교 선생님들이 아들에 대해 한 이야기나 반장이며 전교 회장까지 하는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너무 없단 하소연도 했었죠. 근데 오빠가 머뭇거리다 제게 한 가지 제안을 하더라고요. 너도 알다시피 우리 부부한테 아이가 없잖아. 그래서 와이프랑 입양도 많이 고민했는데 그럴 바에야 우리가 네 아들을 미국으로 데려가는 게 어떨까 싶어. 너도 혼자 고생할 만큼 했는데 앞으로 더 네 아들 감당하기 힘들 거 아니냐. 오빠, 제정신이야? 지금 이 돈으로 내 아들을 사가겠단 거야? 그렇게 예민하게 생각할 것 없어. 넌 내 어머니 돌봐줬잖아. 그니까 나도 네 아들 돌봐줄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래.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돈 봉투를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빠는 제 손까지 잡으며 사정했어요. 오빠 부부도 아이를 가져보려고 별의별 노력을 다 해봤지만 다 실패하고 나이만 먹어버렸답니다. 그런데 이제와 어린아이를 입양해 키우는 것도 무리였고 그렇다고 어느 부모 자식인지도 모르는 다 큰 아이를 입양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똑똑한 애가 한국에서 빛도 못 보고 굳이 고생하게 할 필요 없잖아. 그리고 내가 남이야? 삼촌인데 조카한테 그 정도 해줄 수도 있지. 아무리 그래도 그 먼 미국을 거기가 어디라고 내 아들을 보내. 아가씨, 내가 지금까지 남처럼 살면서 시어머니 맡겨두고도 한 번 들여와 보지도 않아서 너무 미안해요. 그니까 이번 기회에 아들은 나한테 맡겨요. 내가 진짜 내 아들처럼 금이야 오기야 키울게요. 그러고 나서 다 크면 우리가 한국에 데리고 들어오면 되잖아요. 내가 데려간다고 진짜 엄마가 바뀌는 것도 아닌데 뭘 걱정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요. 난 내 아들 절대 남한테 못 보내요. 엄마, 나 가고 싶어. 삼촌 따라서 미국 가면 안 돼? 그때였습니다. 자는 줄 알았던 아들이 언제부터 어른들 얘기를 듣고 있었는지 일어나서는 삼촌을 따라가겠다고 하더라고요. 너 그게 무슨 소린 줄을 알고 하는 거야?
앞으로 엄마를 영영 못 만날 수도 있단 거야. 그런데도 정말 미국에 가겠다고? 나 공부하고 싶어, 엄마. 내가 약속할게. 내가 훨씬 더 훌륭하고 멋진 어른 돼서 엄마 호강시켜 줄게.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아들이 제품을 떠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죠. 호강은 무슨 호강? 엄마 그런 거 하나도 필요 없어. 아들이랑 떨어져 사는데 그런 게 다 무슨 소용이야. 그럼 어떻게 사는데? 이제 할머니도 돌아가셔서 살 집도 없는데 나랑 엄마랑 둘이 꼭 껴안고 길거리에서 살아? 우리가 왜 길거리에서 살아? 엄마가 뭘 해서든 너 공부시킬 거야. 엄마 힘으로 미국 보내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 나 작년에 학교에서 대표로 일본의 경시대회 보러 가는 것도 비행기 표만 사면 되는데 그것도 엄마 돈 없어서 못 보내줬잖아. 그런데 미국을 어떻게 보내줘? 가슴이 찢어진다는 게 바로 이런 기분이었네요. 아들 말이 다 맞았어요. 아직도 세상을 모르는 건 저였습니다. 저보다 아들이 더 현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제야 저도 생각이 났습니다. 얼마 전에 아들이 학교 대표로 일본으로 경시대회를 가야 한다고 했을 때 전 너무도 당연하게 못 간다고 말했어요. 우리 형편에 지금 일본을 어떻게 가냐고요. 아들은 그럴 줄 알았다고 했어요. 혹시나 해서 그냥 말해본 거라고요. 지금 와 생각해보니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제 아들이라서 그게 당연한 것이 된 거예요. 아들이 제 아들이 아니었음 당연할 리 없었죠. 다 제 잘못이었습니다. 저야 배운 것 없다고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없으니 이렇게 살아도 되지만 제 아들은 아닙니다. 제 아들은 저보다 더 훨씬 똑똑하고 대단한 아이였거든요.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결심을 해야 했습니다. 아들을 미국으로 보내기로 했어요. 오빠와 올케 언닌 제 아들을 입양했습니다. 옛날엔 조카를 제 자식처럼 데려다 키우는 일이 많았다면서 오빠는 저를 애써 위로했습니다. 그냥 몇 년 미국에 유학 보냈다고 생각하라면서요. 저는 아들을 보내고 하루도 마음 편히 잘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빠 말대로 유학을 보냈다고 생각하려고 했었어요. 남들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미국인데 우리 아들은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기로 했죠. 아들은 그렇게 제 곁을 떠나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오빠는 저에게 절대 부담 갖지 말라고 했지만 어디 그럴 수가 있나요? 저는 한국에서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아들을 멀리 보냈다는 마음을 어떻게든 채우기 위해 조리원에 취직해 일했어요. 작고 꼬물거리는 아이들을 돌보다 보면 헛헛했던 마음이 그나마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받는 돈의 80%는 무조건 아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야 제 마음이 편했어요. 근데 그때 이후로 전 제 아들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꼬박 20년을요. 처음 미국에 갔을 때는 제게 전화도 자주 하고 올케 언니도 사진도 자주 보내줬어요. 전화상으론 오빠나 올케가 옆에 있으니 힘든 일이 있어도 혹시나 솔직하게 말하지 못할까봐 제가 가끔 집으로 편지도 보냈죠. 제 아들은 미국에서도 잘 지내더라고요. 공부도 공부지만 운동까지 잘해서 서양 아이들 사이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아이로 자랐답니다. 법대 들어간다고 하면 장학금까지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니엘이 꼭 그 힘든 의대를 가겠다네요. 암튼 제 아들이지만 참 기특해요. 그래요. 대단하네요. 올케가 정말 고생 많았어요. 감사해요. 너무 기쁘고 기특하고 대견했지만 어떤지 씁쓸한 마음은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제 아들이지만 제 아들이 아니었으니까요. 올케 입에서 다니엘이란 이름이 나올 때마다 가슴이 욱신거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제 아들이 맞긴 한가 싶었습니다. 대학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부턴 연락이 되질 않았으니까요. 전화해도 의대생이 좀 바쁘냐며 학교 기숙사에서 먹고 잔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엔 올케가 아들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긴 했지만 워낙 전화비가 비싸다 보니 한번 걸기도 쉽지 않았어요. "아들, 왜 이렇게 목소리 듣기가 힘들어? 엄마 안 보고 싶어?" 거의 매일 3시간씩 자면서 공부만 해야 해서 아무 생각도 없어요. 어머니도 출근하시려면 주무셔야죠. 또 전화 드릴게요. 얼른 주무세요. 그래. 너도 잠 좀 자. 힘들어도 밥은 꼭 챙겨 먹고. 아들은 언제부턴가 제 안부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는 제가 보고 싶단 말도 하질 않았죠. 완벽한 미국 의대생이 돼 있었죠. 전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아들을 진심으로 기쁘게 보내줘야 할 때 말이죠. 저도 아예 기대하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그래도
낳아준 친엄마가 한국에 버젓이 있으니 고등학교만 미국에서 보내고 혹시나 대학은 한국에 온다고 하진 않을까, 대학을 마치고 나면 취직은 한국에서 한다고 하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기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아들은 춥고 배고픈 한국이 아닌 따뜻한 미국을 선택했더군요. 전 누구보다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저를 낳아주신 엄마에게 버려지고 절 미워하는 새엄마에게 어떻게든 예쁘게 보이려 부단히도 노력했으니까요. 그 어린 나이에도 말이죠. 차라리 포기하고 나니 마음이 편했습니다. 못난 어미는 아들을 오빠와 올케에게 보냈다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아들이 그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만은 매일 기도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제 아들은 미국에서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 됐더라고요. 오빠는 무지하게 흡족해 했어요. 통화할 때마다 제게 아들을 어쩜 저렇게 똑똑하게 낳았냐고 떠받들어 주더라고요. 전 그럴 때마다 아들이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만나서 너무 자랑스럽다고, 기특하다고 꼭 안아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애써 오빠와 올케가 고생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어느새 아들이 홍기가 꽉 찬 나이가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제게 기쁜 소식이 생겼습니다. 아들이 결혼한다네요. 그리고 더 기뻤던 건 결혼한다는 여자친구가 미국에서 만났기야 했지만 한국인이란 겁니다. 여자친구네 집안도 다 한국에서 의사라 결혼해서 한국에서 살길 바란대요. 그래서 제 아들이 곧 한국에 들어온답니다. 이게 얼마만인지 계산도 되질 않았어요. 아마 만나도 내 아들이 맞나 알아볼 수나 있을까 싶었죠.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돈이 될 집에서 제 아들을 오빠의 아들로 알고 있대요. 심지어 상견례까지 했답니다. 제게 말 한마디 하지 않고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였지만 아예 제 존재 자체를 모른단 건 저도 속상하긴 하더군요. 제가 오빠에게 그런 기색을 보였더니 오빠가 오히려 버럭하더군요. 다니엘 처가 될 집이 보통이 아니야. 그런데 다니엘이 그런 집 사위로 들어가서 무시 안 당하려면 그나마 시부모가 미국에서 사업한다고 하는 게 더 낫지 않겠어? 시어머니가 둘이라고 하면 좋아하겠냐고? 그럼 나는 내 아들 결혼식도 못 가는 거야? 만약 손주라도 생기면 걔 한번 안아보지도 못하는 거냐고. 너 현명하게 생각해. 이게 다 네 아들을 위해서잖아. 사돈될 집안 병원이 강남에 건물 하나 통째로야. 결혼만 하면 나중에 그 건물이 네 아들 거 되는 거라니까. 오빠는 사업만 하던 사람이라 그런지 셈이 아주 빨랐습니다. 저는 지금 당장 제 아들을 아들이라 부르지 못하는 상황이 너무나 속상했지만 오빠는 벌써 사돈네 병원 건물까지 얘기하더라고요. 너, 네 아들 이미 미국에 보냈을 때 이런 거 다 생각한 거 아니었어? 왜 갑자기 멍청하게 굴어? 아님 이제 와서 아들 덕이라도 보고 싶은 거야? 오빠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설마 내 아들 가지고 잘 살아보겠다고 이러는 걸로 보여? 그럼 도대체 왜 그러는데? 안 싸돈 될 사람이 대대로 의사 집안 사람이라 엄청 까칠해. 상견례 날도 얼마나 꼬치꼬치 캐물었는 줄 알아? 나한테도 미국 사업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까지 묻더라니까. 데니엘이 며느리 될 애를 너무 좋아해. 네 아들 장가는 보내야 할 거 아니야. 사돈 될 집안이 대단하다는 거야 진작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안 사돈 될 분이 조건을 엄청 따진답니다. 오빠가 대학 안 나온 것까지 꼬투리를 잡았대요. 그 순간 저는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더군요. 저는 이 나이에 집 한 채도 없었고 학교도 중학교밖에 못 나왔으니 잘난 아들 옆에 있어봐야 집만 될 게 뻔했어요. 아마 상견례 날 제가 나갔으면 아들을 허락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더군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 며느리 될 애 앞이든 사돈 앞이든 절대 나타나지 않을게. 근데 내 아들은 좀 만나게 해줘. 나 우리 아들 너무 보고 싶어. 알았어. 내가 다니엘한테 말해둘게. 미안하다, 동생아. 나도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아니야. 내가 오빠한테 너무 고맙지. 오빠 아니었음 내 아들이 미국에서 그 좋은 대학까지 나오고 어떻게 의사가 됐겠어. 내가 다 갚을 길이 없지. 진심이었습니다. 아무리 자식이 없어서 데려갔다곤 해도 친자식도 아닌데 저렇게 훌륭하게 키우기가 어디 쉽나요? 근데 떨어져 있었던 시간이 너무 길었던 걸까요? 그게 아니라면 아들은 이제 던 제가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오빠에게 연락이 왔는데 아들이 절 만나지 않겠다고 했대네요.
연락처도 알려주지 말라고 했대요. 혹시나 절 만났다가 며느리나 사돈에게 들키기라도 하면 자기 인생은 망하는 거라고 더는 보고 싶지 않다고 했대요. 데니엘도 나이만 먹었지 아직 애야. 부모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 너무 서운해 마. 아무래도 거짓말한 게 들통날까 봐 겁나겠지. 아무리 그래도 내 아들이 어떻게 이래. 정말 나랑 만나기 싫대? 아주 잠깐이면 돼. 한 번만, 딱 한 번만 보고 싶다고 해줘. 저는 오빠에게 애원했습니다. 제 휴대폰 번호를 전해달라고요. 그런데 정말 전화가 오질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도 포기하려고 했어요. 아들이 훨훨 행복하게 살기만 바라려고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들이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도 자식이 생기면 제 마음을 알까 싶었죠. 전 아들 생일만 다가오면 사무치게 외로웠습니다. 죽은 남편과 시부모님 얼굴도 떠오르고 우울했어요. 그래서 무작정 아들을 보러 갔습니다. 연락처도 모르고 어디에 사는지 몰랐지만 사돈이 한다는 병원이 어딘진 전에 오빠에게 들어서 알고 있었거든요. 한 건물이 통째로 다 병원 건물이라고 했으니 그 건물 어딘가엔 아들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 들어서자 전 심장이 뛰었습니다. 이곳 어딘가에 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하니 너무 떨리더라고요. 근데 사람의 인연이란 참 신기하더군요. 웬 젊은 여자의사가 머리를 부여잡고 비틀거리며 제 쪽으로 걸어오더라고요. 전 걱정돼서 곧바로 여자를 부축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임산부인지 가운 안으로 배가 볼록하게 나왔더라고요. 아이고, 몸이 힘든가 봐요. 감사합니다. 믿으실진 모르지만 제가 아직도 입덧이 너무 심해서요. 이렇게 자꾸 어지럽고 속이 메스꺼리네요. 순간 저는 바로 알겠더군요. 바로 이 젊은 여자가 제 며느리란 사실을요. 올케가 보내준 결혼사진에서 본 기억이 났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배가 나왔어도 입덧을 하는 게 제가 아들을 가졌을 때와 증상이 똑같더라고요. 저는 믿어요. 저도 아들 낳을 때까지 내내 입덧했거든요. 와, 정말요? 저는 저만 이러나 싶었어요. 주변엔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서 다들 제가 꾀병 부리는 줄 알거든요. 설마요. 자식 가지고 꾀병 부리는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며느리는 인상이 참 좋았어요. 제가 해준 것도 없는데 연신 감사하다면서 꾸벅 인사라고는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더라고요. 전 이대로 헤어지고 싶지 않아 따라탔습니다. 근데 마침 며느리 휴대폰이 울리더니 누군가와 통화하더라고요. 옆에서 통화 내용을 들으니 벌써 아기를 키워줄 부모를 구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번에 면접 오신 분은 연세가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적어도 아이를 안고 업고는 하실 정도는 되셔야 하는데 그분은 혼자 식사 한 끼 챙겨 드시기도 힘들어 보이던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알아보시고 연락 주세요. 벌써 아기 맡길 사람 찾나 봐요. 네. 저랑 남편이 아기 낳고 바로 미국 들어갈 일이 있어서 한국에서 아이 봐주실 보모가 필요해서요. 엄마, 아빠가 다 미국에 들어간다고요? 그럼 아기는 한국에 누구랑 있어요? 저희 부모님 댁에 있을 건데 두 분 다 의사시라 바쁘셔서 집에 상주해 주실 부모가 꼭 필요하거든요. 저도 그 순간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욕심이 생겼어요. 제 손주를 품에 한 번만이라도 안아보고 싶다는 욕심이요. 제가 사실은 조리원에서 일하다가 잠깐 쉬고 있거든요. 부모 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 어떠세요? 저는 뒷일은 생각도 안 하고 무작정 부모 면접을 봤습니다. 그래도 조리원에서 일한 게 20년 가까이 됐으니 애 보는 거 하나는 자신이 있었죠. 면접은 며느리와 했어요. 혹시나 아들이 나오면 어떡하나 했는데 다행이었죠. 전 오빠에게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아기가 태어나려면 몇 달 남은 상태였고 걸릴 때 걸리더라도 손주 얼굴 한 번만, 딱 한 번만 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하늘이 제게 주신 기회일까요? 아님 장난일까요? 며느리가 출산하고 난 뒤 제가 며느리의 집에 갔을 땐 아들은 이미 이곳에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아들이랑 며느리는 미국에 갔다네요. 한국에서 교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결혼 전에 있었던 병원에서 논문을 마치고 들어와야 한다면서 길면 3년 정도 걸릴 거라고요. 전 좋으면서도 한편으론 걱정이 됐습니다. 아무리 일이 바빠도 애를 낳기만 하고 그 먼 미국으로 가다니 요즘 애들은 참 대단하다 싶었죠. 근데 이 집에서 지내다 보니 왜 그런지도 좀 이해가 되긴 하더라고요. 안 싸더니 애는 꼭 한국에서 키운다고 두고 가라고 난리를 쳤나 보더라고요. 성격이 보통이 아니었어요. 며느리와도 사이가 안 좋아 보였고 사위인 제 아들하고도 안 좋나 보더라고요. 아줌마,
우리 애들 다 미국에 가고 없다고 우리 손주 아무렇게나 막 보면 안 돼요. 내가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럼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제 손주처럼 살들이 볼게요. 아줌마? 내 손주를 왜 아줌마 손주처럼 봐요? 그러면 안 되죠. 내가 아줌마를 돈 주고 고용한 건데 당연히 주인집 도련님처럼 떠받듯이 모셔야죠. 아, 네, 그렇네요. 주의하겠습니다. 저도 별의별 사람들 다 상대해가며 살았지만 안사돈처럼 개념 없는 사람은 또 처음이었습니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의사까지 됐을까 싶더군요. 일하는 사람을 아주 하대했어요. 저 말고도 집에 집안일 해주시는 분이 계셨는데 아주 학을 떼더라고요. 이 집 딸이랑 사위는 아주 사람이 좋은데 저 사모가 아주 몰상식해요. 사위랑 딸이 아기 데리고 미국 들어간다니까 아주 사위를 쥐잡듯이 잡아대더라고. 괜히 미국에서 나쁜 물 들어온대나 어쩐대나 하면서 말도 안 되는 꼬투리까지 잡더래니. 그러니 울며 불며 애까지 두고 간 거죠. 저는 또 한 번 놀랬습니다. 저 재수없는 안사돈이 제 아들을 쥐잡듯이 잡았다네요. 듣기론 사위도 미국에서 공부하고 의사라던데 왜 자기가 이래저래 간섭이래요? 똑똑한 사람이 알아서 하겠지. 말도 마요. 사돈이 미국에서 무슨 제약 관련 일을 한다는데 한국에서도 사업 말아먹고 미국으로 간 거라 집에 재산도 별로 없고 배운 것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사위 앞에서 대놓고 무시를 한다더라고. 저희 오빠 정도면 어디 가서 무시당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대단한 집에선 그것도 아닌가 봅니다. 만약 제가 사돈이라고 나타났으면 안사돈은 거품을 물었겠어요. 제 아들이 왜 저와 만나고 싶지 않다고 했는지 이해가 되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아침부터 안사돈이 심기가 아주 안 좋더라고요. 결국은 파출부 아줌마랑 한바탕 하더니 파출부 아줌마가 앞치마를 던져버리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 더는 못 참아. 내가 웬만하면 참고 버텨보려고 했는데 너 완전 미친년이야. 나 오늘부로 그만둘 거니까 다른 사람 찾아. 뭐? 미친년? 이 옆에 내가 미쳤나? 먹이고 재워줬더니만 감히 뭐? 당신 해고야. 당신이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해고하는 거라고? 서로 매일 으르렁거리더니 결국은 터질 게 터졌더군요. 그런데 안 싸두니 이미 소문이 다 났는지 이 집에 일하러 온다는 파출부가 없었습니다. 이거 찌개 맛이 왜 이래? 아줌마 또 그만뒀어? 나도 일하고 밥까지 아니라 짜증나 죽겠으니까 그냥 주는 대로 먹어요. 딸 사위까지 내쫓는 걸로 모자라서 이제 집에서 일하는 분들까지 다 내쫓는 거야? 당신 그 성질머리 고쳐. 그거 언젠간 큰 사고 친다 진짜. 바깥 사돈과 안 사돈 사이도 아슬아슬하니 좋지 않은 것 같더군요. 그런데 괜한 불똥이 제게 튀었어요. 아줌마, 그 나이면 애 보는 거 말고도 집안 살림도 할 줄 알죠? 당분간 사람 구할 때까지 집안일도 좀 해요. 돈은 내가 2배로 쳐줄 테니까. 제가요? 아직 아기가 새벽에 통잠을 안 자서 아침 일찍 일어나긴 좀 힘든데요. 그러니까 돈을 더 준다잖아요. 집도 없어서 남의 집에서 상주 보모나 하면서 한 푼이라도 더 벌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냥 잠 좀 덜 자면 되죠. 뭘 토를 달아요? 제가 집이 없는 것도 아니고 갈 곳이 없어서 이 집에 있는 것도 아닌데 안사돈이랑 이야기하다 보면 욱욱 성격이 올라와서 때려치우고 싶은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제 손주를 위해 꾹 참아야죠. 저는 이 집에서 1년을 넘게 버텼습니다. 언제 며느리와 아들이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었지만 손주가 너무 예뻐서 자꾸만 욕심을 냈어요. 한 달만 더, 한 달만 더 하면서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손주가 감기에 걸려서 며칠 간호를 했어요. 기침이 너무 심해서 잠을 통 자지 못하니 저도 꼬막 밤을 새웠죠. 그랬더니 제가 감기를 옮았는지 아침부터 몸살 기운이 조금 있었습니다. 배고파. 집에 먹을 게 아무것도 없네. 아줌마, 나 전복죽 먹고 싶은데 집에 전복 있어요? 네, 사모님, 전복 있어요. 금방 해드릴게요. 빨리 좀 해요. 나 등가죽이 폐가죽에 붙게 생겼어.
안사돈이 배고픈 건 절대 참질 못하더라고요. 평소에 고상한 척 굴다가도 배고프면 버럭버럭 소리도 지르고 어떨 땐 제게 그렇게 굶떠서 어디 가서 밥이나 얻어먹겠냔 막말도 하기도 했습니다. 전 혹시나 또 버럭 소리라도 지를까 싶어 손주를 재워놓고 불이 나게 전복죽을 끓였습니다. 저는 약을 먹었는데도 감기 기운이 나아질 생각은 않고 자꾸 식은땀만 나더라고요. 근데 어느새 깨어난 손주가 자꾸만 보채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딱 점심 먹고 산책 가던 시간이었어요. 이제 막 걸음마를 떼서 매일 나가고 싶어 하거든요. 전 손주 얼굴을 보니 감기도 싹 낫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이뻐서요. 저는 바로 유모차를 타고 나갈 채비를 했습니다. 손주도 며칠 감기를 앓느라고 놀이터에 간지 며칠 됐으니 제가 좀 힘들어도 갔다 오자 싶었죠. 근데 웬일로 안사돈이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전복죽을 너무 많이 먹었더니 배가 부르다면서 산책이나 좀 해야겠다고요. 감기 나은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모자라도 씌워야죠. 가만 보면 아줌만 나이가 많아서 그런가 사람이 좀 뭐든 귀찮아하는 것 같아. 아줌마 손주면 그렇게 하겠어요? 아, 제가 깜빡했네요. 모자 씌울게요, 사모님. 저는 안사돈이 제게 다른 걸 가지고 구박하는 건 다 참을 수 있었지만 손주 가지고 제가 손주를 잘 못 챙기는 것처럼 말할 땐 순간 욱하기도 했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저처럼 제 손주를 아끼고 사랑해 줄 사람은 어디에도 없을 테니까 말이죠. 근데 오늘까진 그냥 하루 집에서 놀 걸 그랬나 봐요. 몸도 안 좋은데 옷을 좀 두껍게 입고 나왔더니 약 기운이 돌아 슬슬 졸리더라고요. 제가 연신 하품을 하고 있으니 안사돈은 그게 또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았습니다. 아줌마, 어제 잠 안 잤어요? 애 보면서 무슨 하품을 그렇게 해요? 어디 불안해서 애 맡기겠어요? 죄송합니다. 어제 로아가 보채는 바람에 잠을 좀 설쳤더니 그런가 봐요. 어머, 어머, 이 아줌마 말하는 것 좀 봐. 지금 내 손주가 울고 보챘다고 나한테 눈치 주는 거예요? 암튼, 우리 손주 아직 말 못한다고 허튼 짓만 해봐요. 내가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아이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로아를 얼마나 예뻐하는데요. 다들 말은 그렇게 하지. 옛날 같음 내 손주 이름도 못 부르고 도련님 했을 인간들이 이젠 식모살이 하면서도 존중받길 바란다니까. 안사돈 인성이 거지 같은 거야 진작부터 알고 있었지만 정말 정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어쩜 말을 저 따위로 하나 싶어서요. 근데 그때 손주가 그네를 밀어달라고 제 손을 잡고 당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손주를 그네 위에 앉혀줬습니다. 그리고 살살 그네를 밀어줬어요. 어머, 어, 그때였습니다. 제가 손주 그네를 밀다가 깜빡 졸았나 봐요. 순간 안사돈의 비명소리에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그런데 그네 아래 손주가 넘어져서 얼굴에 모래가 잔뜩 묻은 채로 울고 있더라고요. 아이고, 어떡해. 할머니가 미안해. 우리 아가 괜찮아. 그 순간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어요. 안사돈이 손주를 안고 있는 제게 씩씩거리며 걸어왔습니다. 그러더니 제 멱살을 덥석 잡더라고요. 얼마나 힘이 센지 하마터면 애도 놓칠 뻔했어요. 이년이 내가 너 이럴 줄 알았어. 감히 우리 장순 다치게 해? 내가 너한테 뭐라고 좀 했다고. 너 일부러 그랬지. 너 내가 가만둘 줄 알아? 왜 이러세요? 제가 일부러 그랬다니요. 달이나 저는 년 불쌍해서 데려다 먹여주고 재워줬더니 결국 사골 치내쳐. 너 내가 바로 자를 거야. 알았어? 미쳤어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익숙한 얼굴의 세 사람이 캐리어를 끌고 놀이터에 나타났습니다. 바로 저희 오빠와 제 아들 그리고 며느리도 있더군요. 아들은 제게로 달려오더니 안사돈의 어깨를 잡아 제게서 밀어내 버렸습니다. 얼마나 세게 밀쳤는지 안사돈은 그대로 바닥에 넘어져 버렸어요. 다니엘, 너 오랜만에 만난 장모한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저런 망할 늙은이 때문에 감히 날 밀쳐? 지금 당장 사과 안 해? 전 바닥에 꼬꾸라진 안사돈이 걱정돼서 달려가려고 했지만 아들이 제 앞을 막아서더라고요. 장모님이야말로 사과하세요. 아무리 아이가 넘어졌어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막말을 퍼부으실 수가 있어요? 그 순간 제가 말릴 틈도 없이 아들은 안사돈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들 눈은 이미 돌아 있었죠. 내가 저딴 하찮은 년한테 사과를 왜 해? 뭐야? 너도 없는 집 아들이라 저런 인간 편드는 거야? 암튼 없는 것들은 상종하지 말아야 한다니까. 그 순간 주변에서 말릴 틈도 없이 아들이 안사돈의 멱살을 세게 잡았습니다. 하찮은 년? 말 다 했어요?
저분 내 어머니예요. 절 낳아주신 친엄마라고요. 한 번만 더 우리 엄마 건드리면 장모님도 죽어요. 뭐? 어, 엄마라니? 무슨 엄마? 아니, 사돈, 무슨 말을 좀 해봐요. 저 여자가 왜 엄마야? 이게 무슨 소리냐니까요? 아니, 사돈, 그게 사실은 어떻게 된 거냐면요. 죽을 때까지 꽁꽁 숨기려던 비밀이 결국 다 밝혀지고 말았습니다. 이게 다 제 잘못이었어요. 조금만 더 하며 손주 옆에 있으려던 제 욕심으로 인해 결국은 아들 인생을 망쳐버리고 말았네요. 그날 저녁 안사돈은 난리가 나서 가족들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사돈으로 알고 지냈던 분들이 사실은 다니엘 삼촌이고 우리 집에서 1년 넘게 일한 보모가 다니엘 어머니였단 얘기야? 이게 말이 돼? 이건 명백한 사기 결혼이라니까. 너희 내가 싹 다 고소할 거야. 어디 감히 우리 집안에 사기를 쳐? 엄마, 제발 그만해. 엄만 본인이 잘못한 것도 몰라? 지금 당장 어머니께 사과드려. 우리 없는 사이에 도대체 어머니한테 어떻게 군 거야? 너는 그렇게 술술 입에서 어머니란 소리가 나와? 하긴 그러니까 멍청하게 사기 결혼이나 당하지. 엄만, 나 다신 안 만난다고 떠나놓고는 우리 집에서 내 아들을 왜 키우고 있어? 삼촌은 정말 몰랐어요? 아들은 이 상황이 너무 혼란스러운지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널 왜 안 만나? 너야말로 부잣집에 장가 간다고 엄마랑 인연 끊으려던 거 아니었어? 이게 무슨 소리야? 완전 콩가루 집안이 따로 없네. 아이고 머리야. 사돈, 입이 있으면 말 똑바로 해요. 이래놓고 나한테 사업 자금 빌려간 거예요? 내 진짜 사돈도 아니면서. 뭐라고요? 오빠가 돈을 빌려갔다고요? 오빠, 이게 사실이야? 이제야 알았습니다. 이게 다 저희 오빠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글쎄 오빠가 중간에서 저와 제 아들을 속였더군요. 제겐 아들이 저와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해서 절 떼어놓고 아들에겐 제가 웬 돈 있는 남자를 만나 재혼했다고 했대요. 그래서 아들 만날 생각이 없다고요. 정말 기가 찼습니다. 그렇게 저와 아들 사이를 갈라놓곤 자신은 사돈에게 사업 자금을 받았대요. 미안해. 내가 갑자기 사업이 힘들어지는 바람에 그렇게라도 안 하면 너희 올케가 나랑 이혼한다고 난리를 치잖아. 아, 내가 정말 미안하다. 오빠는 안 그래도 돈 좀 빌렸다고 자신을 개무시하는 안사돈 앞에서 사실대로 말할 수는 없었다네요. 안사돈 말이 맞았습니다. 저희가 콩가루 집안이 맞았어요. 그래도 속은 시원했습니다. 모든 진실이 다 밝혀져서요. 전 그날 이후 어쩌면 다시는 손주 얼굴도 보지 못하겠구나 싶었는데 제가 며느리 복은 아주 기가 막히게 타고났더군요. 며느리는 손주와 떨어져 있는 게 너무 힘들어서 아들과 결국 공부를 다 마치지 못하고 한국에 들어왔던 거였어요. 그래서 그날 놀이터에서 절 본 거였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날 이후 며느리는 손주와 아들을 데리고 아예 친정에서 나왔어요. 앞으로는 저와 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네, 당연히 안사돈은 난리가 났죠. 지금 당장이라도 제 아들과 며느리를 갈라놓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며느리는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는 고작 1년 우리 아들이랑 떨어져 있는데도 너무 힘들어서 결국 돌아왔는데 어머니는 그 긴 시간을 도대체 어떻게 참으셨어요? 아무도 제 마음을 이해해 준 적이 없었는데 며느리가 제 마음을 알아주니 전 울컥하더라고요. 그게 내 아들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지 뭐. 근데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어. 가족은 지지고 볶고 살더라도 붙어 살아야 한다는 걸. 네, 그렇게 해서 전 아들과 함께 살게 됐습니다. 손주 6까지 키우면서 말이죠. 아들과 며느리는 처가 병원에서 나와 동네의 작은 병원을 하나 개업했습니다. 아들은 숨통이 트인다면서 이제야 좀 살겠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오빠는 어떻게 됐냐고요? 오빠는 미국에 돌아가기 전에 제게 미안하다고 울고불며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전 용서해줬습니다. 물론 오빠가 잘못하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제 아들을 저렇게 훌륭하게 키워준 건 아무래도 오빠 공이 컸으니까요. 이제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아들 아침밥도 차려줄 수 있고 손주 어린이집에도 데려다 줄 수 있습니다. 이게 다 며느리 덕이었어요. 저는 바로 지금이 제가 살아온 평생 중에 가장 행복한 순간이랍니다.